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수위 급격히 낮아지고 바닥 드러낸 울산의 한댐. 2.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3. 세계 최대 규모 석유 생산지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불산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일단 떠오르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것 같습니다. 불산은 자동차 공장으로 유명한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이식 자전거인 자수정과 유명한 해산물인 돌미역, 미나리 등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산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래를 떠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울산에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있어 매년 고래축제가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울산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래를 주제로 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로 적어도 고래에 관련해서는 울산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포경업 중심지인 장생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6년까지 한국에서 상업포경이 금지되기 전까지 장생포는 포경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1970년대 말에는 20여 척의 포경선과 1만여 명이 상주하는 거대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1970터부터 1980년대에는 연평균 900마리의 고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 WC의 결의로 인해 고래 보호를 위해 상업포경이 금지되면서 한국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 상업포경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래를 사육하거나 잡아먹는 것은 없으며 고래가 사고로 인해 잡히는 경우도 드뭅니다. 어쨌든 울산이 포경산업으로 유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것은 현대시대의 일은 아니면 이미 7천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선조들이 울산에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울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울산 지역의 원효대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이제 갓 서른이 된 미술사학자 문명대 현 동국대 명예교수는 울산 지역의 원효대사의 자취가 서렸다는 방고사 절터를 찾기 위해 울산을 찾았다가 주민들이 절벽에 이상한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끼가 끼고 흙탕물이 흘러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다 는 제보를 받았죠. 당연히 마의 석불인가 보다 하고 절벽에 갔더니 이는 마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글자와 그림, 기하학적 무늬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절리 각석입니다. 그런데 울주 천절리 암각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1971년 3월과 11월 두 번에 걸친 조사 때마다 울주군 대곡리에 사는 주민들이 3355 구경을 나왔는데 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절벽에는 호랑이 그림이 새겨져 있다 는 겁니다. 그렇게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배 한 척을 빌려 곧장 그 호랑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절벽에서 그는 대단한 그림을 봤습니다. 반질반질한 암벽에는 춤추는 무당과 거북이 3마리, 고래 머리가 새겨져 있었는데 절벽이 물에 잠겨 일부만 보였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유적이다 라고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반구대 암각화를 두고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등재되지 않았지만 세계유산 잡지 잠정 후보 목록에 올라있는 이유는 대단한 역사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대 명예교수가 배를 빌려 타고 갔어야 했던 이유도 그리고 그 이후로 3년 동안 제대로 된 조사를 펼칠 수 없었던 것은 댐 때문입니다. 1965년 건설된 사연댐 때문에 대곡천에 자리한 반구대는 1년 중 5개월 동안 물에 잠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면 물이 빠진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1974년 가뭄이 들어 물이 빠진 후에야 제대로 된 실측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표면에 점토를 일일이 붙이며 조사한 결과 높이 2.5m, 너비 9m에 이르는 거대한 암벽의 고래, 호랑이, 사슴, 멧돼지 등 동물은 물론이고 고래를 잡는 선원들의 모습 등 문양 300여 점을 확인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가 1984년에 펴낸 저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그가 직접 그린 실측도가 담겼는데 그림의 면모가 대단합니다. 사실 암벽에 그림을 새기는 것이야 별 특별할 것도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구대에 그려진 그림들은 늦어도 청동기 시대 약 5000년 전, 이르면 신석기 시대 약 8000년 전,
울산에 살던 조상들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문명이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암벽에 그림을 그려 자신들의 생활상을 기록했는데 벽화에 새겨진 선사시대 역사는 세계사에서도 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죠. 사실 암각화의 경우 그 절벽이 몇십억 년 전에 솟아오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탄소연대를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는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려진 그림으로 제작 시기를 유추하게 되는데 을산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이르면 8천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늦게는 5천년 전인 청동기 시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천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 앞면에 그림을 남겼다는 점인데요. 우선 반구대 암각화에는 해양생 물인 고래와 거북이, 물개 등이 새겨져 있고 호랑이, 사슴, 멧돼지, 소, 토끼들을 새겼는데 몇몇 동물들은 내장까지도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사냥하기 위한 배와 작살, 그물, 그리고 창을 든 사냥꾼과 춤추는 주술사까지 무려 300점이 넘는 그림이 절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의 사냥 기술과 의식, 사상, 사회경제상 엿볼 수 있어 지금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각화의 진짜 가치는 고래에서 나타납니다. 그림 속에서 확인되는 고래만 북방낀 수염고래, 흑등고래, 돌쇠고래, 향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상랭이 등 최소 7종인데 암각화 전체에 고래 50마리가 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고래 집단의 종류, 행태, 슬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작살로 사냥하는 장면, 부구를 이용해 죽은 고래를 인양하는 모습, 그리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는 장면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림의 가장 위에는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춤추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무릎을 굽히면서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드는 듯한 모습인데 이는 샤먼이 춤추면서 갑정이 고조된 접신의 상태에서 주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등 뒤로 거북이 3마리가 그리고 수많은 고래가 이 남성을 향해 오르고 있죠. 또한 좌측 하단부에는 사지를 활짝 펴고 있는 사람이 한 점 등장합니다. 그의 손가락 발가락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며 여성의 성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의 인물 표현은 샤먼과 같은 종교인으로 그녀는 고래의 영혼을 달래 연계로 보내고자 하는 목적에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고래의 영혼 여행을 돕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은 반구대 암각화는 지난 1995년 6월 국보 제285호로 지정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는 여러 서기에 걸친 한 곳에 집중적으로 겹쳐 그려진 암각화는 세계적으로 예를 찾기 어렵다. 며 세계미술사에도 구석기 시대에는 라스코 동굴 벽화, 신석기 시대에는 한국의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고 쓰일 정도로 손꼽히는 유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반구대 암각화가 다른 나라 관련 학계에 알려지기 전까지 인간이 바다에서 처음으로 고래를 사냥한 시기는 대략 1011세기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 그림으로 인류 최초의 포경 유적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전이 해양 어로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죠. 우리 땅에 살았던 조상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빨리 고래 사냥을 생업으로 삼고 또 이를 세세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앞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그림에서 활을 쏘는 사냥꾼이 부각되면서 뒤늦게 한반도 활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손에 활을 들고 노루, 늑대, 사슴 등을 사냥하는 사냥꾼의 모습이 여러 새겨져 있습니다. 그간 한반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활쏘기 그림은 약 2000년 전 고구려 고분 벽화였습니다. 고구려 벽화 이전 활쏘기 유물은 약 1만 년 전 화살 측으로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발견됐고 이보다 앞서 18,000년 전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도 화살촉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순배찌르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활쏘기 기능성만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었는데요. 그러다 반구대 암각화에서는 실제 활을 쏘는 그림이 확인되면서 한반도의 활쏘기 역사를 선사시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진 울산 암각화박물관장은 암각화를 통해 보는 선사시대 사냥과 도구의 사용이란 논문을 통해 활은 구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나는 사냥용 도구라며 활의 발달은 울참한 숲과 관련된 환경적 제약에 적용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반도의 울참하게 숲이 우거진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활이라는 것이죠. 암각화에서 보여지는 활은 세상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큰 탄력을 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가꾼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를 통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활쏘기 기술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록물을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 반구대 암각화가 자리한 대곡천은 1965년 지어진 사연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3단 기간 항상 물에 잠겨 있고 이에 따라 60년 가까이 침수와 노출이 반복되면서 훼손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 훼손 실태 조사 결과 고래 문양 주변을 포함 56군데의 돌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간 점이 확인됐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손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꾸준히 수문을 설치해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식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댐 안에 생태 제방을 쌓는 방안, 물길을 돌리는 방안, 투명 물막이 설치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실현되지는 못했죠. 자칫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하단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앞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네스코는 암각화의 가치를 인정해 등재 잠정 목록에 등록해두고 있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이 암각화를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 서류로 제출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이견이 짚혀지지 않다 보니 보존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죠. 다만 작년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일대를 명승으로 지정하고 사연댐 수문 설치를 추진해 보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탄력이 불었습니다. 비단 암각화뿐 아니라 암각화가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절벽과 하천 등 일대를 모두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 추진구역에 포함시켰죠. 국회 역시 올 3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포럼을 열어 다양한 정책 토론이 오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사전 절차를 마치면 202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이르면 2025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훌륭한 성적서를 밟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시멘터리 역시 반구대 암각화가 꼭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기원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에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브라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브라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친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예탁증서 DR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가격 58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R 유럽 지부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의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리투자은행 AIIB,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정.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거래에 나서며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수장인 안톤 실로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 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이 기회를 잘 잡아 한국의 강력이 보다 넓게 확대되길 바라며 2022년에도 날로 상승하는 한국의 국운이 보다 더 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은 가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든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석유는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양이고 어쩌면 중동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 위해 영국 대기업 CEO가 직접 방문 독점 계약 체결. 중국은 이 기름을 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주위에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즉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히 찾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해낸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리듬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녹여 석유를 추출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중립, 넷제로라고 합니다. 이에 각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CCUS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을 넘어 새로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사비엔은 런던 증권거래소 에임 마켓에 상장된 에너지오일 기업입니다. 지난 2월 9일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식회사 도시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도시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를 세척한 후 이를 녹여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이 폐기물을 불에 녹여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하는 유화환원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400도 이상의 열을 통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녹이면 이 열을 가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도시유전의 정명훈 대표가 개발한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해처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공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등 원료를 특수용기에 담아 원형 탱크로 투입식입니다. 이 원형 탱크에는 특수 설계된 세라믹 볼로 잔뜩 채워진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꾀인 자연석에서 발생되는 파동에너지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이 파동을 석유화학물질의 탄소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왔으나 실패했고 정영훈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파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킨다면 남한의 70배에 이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섬의 플라스틱을 전부 가져와 석유로 환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플라스틱을 전부 석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된 석유는 산업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전보다 더 확실한 석유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방치된 쓰레기의 약 30%만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친환경입니다. 사실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세라믹봉에서 방출되는 파장에너지, 원적외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환유 환원 기술은 그에게 우연히 제기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한 열분해 회사가 생산한 기름이 굳어버리는 왁스와 현성을 세라믹 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시유전에 문의해왔는더 그의 아버지 정응재 씨는 세라믹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술의 모태는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인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질류, 빈커시유를 세라믹 봉에서 발생되는 파장에너지에 노출시키면 순간적으로 경질류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이 연료 절감기를 장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에서는 이 굳어버린 기름을 세라믹 파장을 이용해 액상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플라스틱에 시도한 결과 석유로 환유하는 데 성공했죠. 이 세라믹 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세라믹 봉에 가해야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3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환경유해 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기존의 열분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도시유전의 설비가 가동되는 공장에는 굴뚝 등 배출 설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한 건에서 추출된 석유를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 2021년 4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INFINUM은 도시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직접 수령해서 자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이 생산한 중질류는 해상 선박용 기름으로 쓰기에 완벽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해당 연료를 테스트한 결과 도시유전이 추출한 기름은 산업용뿐 아니라 선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시킨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도시유전에 쏟아졌습니다. 우선 독점 영업권을 산 영국의 세이비에는 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에 부지를 확보해뒀는데 이 부지에 도시유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을 포함 유럽 전역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24톤 설비를 시작으로 96톤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아단 폭스 박사는 한 행사에서 도시유전의 기술을 접한 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 캠브리지대 멜빌 연구소는 1억 6천만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학교 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도시유전 기술은 이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직접 세이비엔 회장을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환경사업을 진행 중인 IQ 인터내이션 에이지와 합작으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모색 중이고 도시유전 설비로 최종 처리 후 남은 고용연료의 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은 OCI가 이 고용연료를 가져가 분석한 후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국의 적극성이 남다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통용기계공정유한공사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공장에서는 매일 6톤의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2,400만 5,400리터를 추출해내고 있죠.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플라스틱 상태에 따라 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활용한 석유화원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획기적인 석유 확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해왔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휘둘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시대가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더 완성시킨다면 평생 써도 모자라지 않을 석유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